안녕하세요. 제이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밌고 기묘한 책을 소개합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빛나는 작가 미스 페레그린 시리즈로 유명한 랜섬 릭스의 기묘한 사람들입니다. 윌북 출판사에서 출간하였고 조동섭님이 옮겼습니다. 이 책 기묘한 사람들은 미스 페레그린 시리즈 이전의 세상을 담은 이야기들로 역사이자 동화이며 기묘한 젊은이들을 위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기상천외한 상상력과 긴장감 넘치는 전개, 으스스한 유머 감각이 시작부터 끝까지 소용돌이치며 흘러가는 고딕풍의 미스터리 판타지 소설입니다. 오늘은 기묘한 사람들 첫 번째 이야기, 아름다운 식인종입니다. 기묘한 사람들, 아름다운 식인종. 랜섬 릭스 지음. 스원프 머크 마을에 사는 기묘한 사람들은 아주 소박하게 살았다. 농부들이었고 화려한 것들은 갖고 있지 않고 갈대로 지은 엉성한 집에 살았지만 건강하고 즐겁고 부족한 게 없었다. 텃밭에서는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자라고 개울에는 깨끗한 물이 흘렀다. 볼품없는 집들도 화려하게 보였는데 스원프 머크 날씨가 아주 좋기 때문이었다. 또 마을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긴 시간 일한 뒤에는 습지에서 누워 자곤 했다. 추수는 1년 중 가장 즐거운 때였다. 밤낮으로 일하며 그의 습지에서 자란 최고의 갈대들을 모아서 당나귀 마차에 싣고 치핑 위핏에 있는 시장까지 닷새를 달려가서 팔 수 있는 것을 팔았다. 힘든 일이었다. 습지 갈대는 거칠어서 사람들 손은 찢어졌다. 당나귀는 성질이 고약하고 사람들을 곧잘 물었다. 시장까지 가는 길은 구멍이 숭숭 파여 있고 도둑이 들끓었다. 심한 사고도 자주 일어났다. 가령 농부 풀머는 추수에 너무 열심히 정신을 팔다가 실수로 이웃의 다리를 낫으로 뱉다. 이웃인 농부 헤이워스는 몹시 화를 냈고 그럴만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아주 선선한 사람들이어서 곧 모두 용서되었다. 시장에서 번 돈은 쥐꼬리만 했지만 생필품을 사기에 충분해서 저장된 염소 엉덩이 살도 샀다. 그 드문 별미를 식탁 가운데에 놓고 시끌벅적한 축제가 며칠 동안 펼쳐졌다. 어느 해 축제가 막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습지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손님 3명이 도착했다. 스원프 머크는 사람들이 들르려 할 만한 곳이 아니었으므로 어떤 손님이라도 오는 일이 드물었다. 게다가 이런 손님은 전혀 없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가 놓여있는 값비싼 실크 옷을 입고 멋진 아랍말을 타고 있는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었다. 이 손님들은 부자임이 확실했지만 수척해 보였고 보석으로 장식된 안장에서 힘없이 흔들거렸다. 마을 사람들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모여서 손님들의 아름다운 옷과 말에 감탄했다. 농부 셀리가 주의를 주었다. 너무 가까이 가지 마. 환자들인 것 같아. 손님들 중 말할 기운이 있는 유일한 사람인 듯한 남자가 설명했다. 저희는 미크 해안으로 가는 중입니다. 몇 주 전에 강도단을 만났습니다. 강도단을 따돌리기는 했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는 옛날 로만 로드를 찾으려 하는데 계속 빙빙 돌기만 했습니다. 농부 셀리가 말했다. 로만 로드는 여기랑 완전 딴 곳이에요. 농부 풀먼이 말했다. 미크 해안도요. 손님이 물었다. 얼마나 멀어요? 농부 셀리가 대답했다. 엿새를 달려야 해요. 남자가 음울하게 말했다. 절대 못 가겠군요. 그때 실크 옷을 입은 여자가 안장에서 쓰러지며 땅바닥에 떨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병에 대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동정심이 발동하여 쓰러진 여자와 일행을 가장 가까운 집으로 데려갔다. 여남은 마을 사람들은 새 손님을 집 침대에 편히 쉬게 한 뒤 물을 주고 도와주겠다고 빙 둘러섰다. 농부 풀먼이 말했다. 여유를 좀 줘. 이분들은 지쳤어. 쉬어야 해. 농부 셀리가 말했다. 아니, 의사가 필요해. 남자가 말했다. 저희는 아픈 게 아닙니다. 배고픈 겁니다. 식량이 일주일 전에 바닥났어요. 일주일 동안 한 입도 못 먹었어요. 농부 셀리는 의아했다. 이런 부자들이 왜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한테서 음식을 사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셀리는 예의가 발라서 물어보지는 않았다. 대신 얼른 마을 소년들에게 달려가서 습지 풀수프와 기장빵과 축제 때 남은 염소 엉덩이 살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시켰다. 그러나 음식이 앞에 놓이자 손님들은 사양했다. 남자가 말했다. 성인은 감사하지만 저희는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농부 셀리가 말했다. 변변찮은 건 알아요. 왕에게 차려질 만한 진수성찬에 익숙하시겠죠. 그렇지만 저희한테는 이게 전부예요. 남자가 말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곡물, 채소, 동물고기 이런 것들을 저희 몸이 소화를 못합니다. 억지로 먹으면 저희가 더 약해지기만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농부 풀먼이 물었다. 곡물, 채소, 동물을 못 먹으면 뭘 먹을 수 있어요? 남자가 대답했다. 사람요. 작은 집에 있는 모두가 손님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섰다. 농부 헤이워스가 말했다. 지금 댁들이 식인종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남자가 대답했다. 선택이 아니라 타고난 겁니다. 어쨌든 맞습니다. 남자는 충격을 받은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자신들은 교양 있는 식인종이며 무고한 사람들을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기들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왕과 협정을 맺고 절대 사람을 납치해서 먹지 않는 대신 교수형에 처해진 범죄자의 시체와 사고로 잘린 팔다리를 아주 비싼 값에 살 수 있도록 합의했다. 그렇게 구입한 것만 전적으로 먹었다. 지금 미크 해안으로 가는 것도 영국에서 사고율이 가장 높고 교수형이 가장 많이 행해지는 곳이어서 먹을 것이 딱히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어도 비교적 풍부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식인종은 부유했지만 거의 항상 시장했다. 법을 엄격히 지키느라 영구히 영양 부족 상태로 살아가는 저주를 받았고 충분히 만족시킨 적이 거의 없는 식욕에 영원히 고통받았다. 스원프 머크에 도착한 식인종들은 이미 굶주린 듯 했고 미크까지 가려면 며칠이 걸릴 테니 결국 죽을 운명이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뒤라면 기묘한 사람들 마을이건 아니건 다른 마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하고 식인종들을 굶어 죽게 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스원프 머크 사람들은 잘못되었을 정도로 동정심이 넘쳐서 농부 헤이워스가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와서 말했다. 마침 제가 며칠 전에 사고로 다리 하나를 잃었어요. 늪에 던졌는데 다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뱀장어들이 아직 다 먹지 않았다면요. 식인종들의 눈이 반짝였다. 식인종 여자가 앙상한 뺨에 늘어진 긴 머리를 뒤로 쓸어 넘기며 말했다. 그래 주시겠어요? 헤이워스가 말했다. 좀 이상한 건 사실이지만 사람을 죽게 둘 수는 없죠. 다른 마을 사람들도 동의했다. 헤이워스는 절뚝거리며 늪으로 가서 다리를 찾아냈다. 다리를 뜯어먹고 있는 뱀장어들을 떨어내고 접시에 담아서 식인종들에게 가져갔다. 식인종 남자가 헤이워스에게 돈 주머니를 건넸다. 헤이워스가 물었다. 이게 뭔가요? 식인종 남자가 말했다. 값입니다. 왕이 저희한테 부과하는 액수 그대로예요. 받을 수 없어요. 헤이워스가 돈 주머니를 돌려주려 하자
식인종 남자는 손을 등 뒤로 감추고 미소를 지었다. 식인종 남자가 말했다. 아주 공평한 겁니다. 저희 생명을 구하셨어요. 식인종들이 먹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예의로 고개를 돌렸다. 농부 헤이워스는 주머니를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고 조금 하얗게 질렸다. 평생 본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다. 이후 며칠 동안 식인종들은 먹고 기력을 회복했다. 마침내 미크 해안으로 다시 출발하려 할 때 이번에는 방향도 잘 잡았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작별 인사를 하려고 모였다. 식인종들은 농부 헤이워스를 보았다. 헤이워스가 목발 없이 걷고 있었다. 식인종 남자 하나가 놀라며 말했다. 어떻게 된 거죠? 다리 하나를 저희가 먹었잖아요. 헤이워스가 말했다. 드셨죠. 그렇지만 스왑프 머크의 기묘한 사람들은 사지를 잃으면 다시 자랍니다. 식인종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뭐라 더 말하려 하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말에 올라타서 일행과 함께 말을 달렸다. 몇 주가 지났다. 스왑프 머크의 생활은 평소로 돌아갔지만 농부 헤이워스는 그렇지 않았다. 헤이워스는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었다. 낮에도 삽에 기대 서서 늪 너머를 멍하니 보곤 했다. 헤이워스는 구덩이를 파서 숨겨놓은 돈 주머니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 돈으로 뭘 해야 할까? 친구들은 모두 한마디씩 제안했다. 농부 베텔하임이 말했다. 예쁜 옷들을 옷장 가득 살 수 있어. 농부 헤이워스가 대답했다. 옷으로 뭘 해? 나는 종일 늪에서 일하는데 옷은 그냥 썼겠지. 농부 헤겔이 말했다. 좋은 책을 많이 살 수 있어. 헤이워스가 대답했다. 나는 글도 모르는 걸. 스왑프 머크 사람들 전부 글을 모르잖아. 농부 바슐라르의 제안이 가장 멍청했다. 코끼리를 사야 해. 갈대를 시장에 가져갈 때 코끼리에 실어. 헤이워스가 이제 화가 나서 말했다. 코끼리가 갈대를 다 먹어버려서 팔 곳도 없겠다. 집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 바람을 막으려면 갈대로는 부족해. 겨울에는 바람이 다 들어와. 농부 앤더슨이 말했다. 벽지를 바르는데 돈을 써도 되겠네. 농부 셀리가 말하기 시작했다. 어리석은 소리. 그냥 집을 새로 사. 헤이워스는 그대로 했다. 스왑프 머크 최초로 나무로 집을 지었다. 작지만 단단하고 바람은 들어오지 않았다. 경첩이 달려서 열리고 닫히는 문도 있었다. 농부 헤이워스는 아주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그 집은 마을 전체에 부러움을 샀다. 며칠 뒤 다른 손님들이 도착했다. 남자 셋과 여자 하나로 좋은 옷을 입고 아람말을 타고 있었으므로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즉시 알아챘다. 어쨌든 이 식인종들은 굶주린 것 같지는 않았다. 다시 마을 사람들은 모여들어서 감탄했다. 금실로 짠 셔츠, 진주 단추가 달린 바지, 여우털이 가장자리에 달린 부추 차림의 식인종 여자가 말했다. 몇 주 전에 저희 친구들이 이 마을에 왔을 때 큰 친절을 베푸셨죠. 저희는 친절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식인종들은 말에서 내려와 마을 사람들에게 절하고 악수를 했다. 마을 사람들은 식인종의 피부가 부드러워서 놀랐다. 식인종 여자가 말했다. 가기 전에 한 가지만 특별한 재주를 지니셨다고 들었습니다. 팔다리가 잘려도 다시 자란다는 게 사실인가요? 마을 사람들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정중히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미크 해안에서는 신선한 음식을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썩은 음식에는 이제 진력이 났습니다. 저희한테 파실 수 없을까요? 당연히 값은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여자는 안장에 달린 상자를 열고 돈과 보석 뭉치를 보여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돈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러나 어찌해야 할지 몰라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속삭였다. 농부 풀먼이 주장했다. 팔다리를 팔 수는 없어. 걸어 다니려면 다리가 있어야지. 농부 바슐라르가 말했다. 그럼 팔만 팔아. 늠일을 하려면 팔이 있어야 해. 농부 헤이워스였다. 농부 앤더슨이 말했다. 팔을 팔고 돈을 받으면 늪 갈대는 안 키워도 돼. 갈대로 돈을 벌어도 어차피 얼마 되지도 않잖아. 농부 헤이워스가 말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을 파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닌 것 같아. 농부 베텔하임이 말했다. 너는 그런 말이 쉽게 나오겠지. 나무로 지은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식인종들과 계약을 맺었다. 오른손잡이는 왼팔을 팔고 왼손잡이는 오른팔을 판다. 팔이 다시 자라면 또 팔고 이렇게 계속 판다.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2번 다시 종일 일하거나 힘든 추수를 견디지 않아도 됐다. 모두가 그 계약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 농부 헤이워스만 예외였다. 헤이워스는 늠일을 나름 좋아했고 마을의 전통 특산물이 식인종에게 사지를 파는 것보다 이윤이 크게 남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을 포기하는 모습이 몹시 안타까웠다. 그러나 농부 헤이워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웃 모두가 농사를 포기하고 늪을 놀리고 팔을 자르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밖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묘한가 하면 팔다리를 잘라도 별로 아파하지 않았고 오히려 팔다리가 도마뱀 꼬리처럼 쉽게 잘렸다. 마을 사람들은 돈으로 치핑 위패 시장에서 먹을 것을 샀다. 염소 엉덩이 살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이 되었다. 농부 헤이워스처럼 나무로 집도 지었다. 경첩이 달려서 여닫히는 문도 당연히 모두가 원했다. 농부 풀먼은 문 2개짜리 집을 지었다. 그리고 곧 모두가 문 2개짜리 집을 원했다. 농부 셀리는 문 2개의 박공 지붕이 있는 집을 지었다. 곧 모두가 문 2개의 박공 지붕이 있는 집을 원했다. 마을 사람들의 팔이 다시 자라서 잘리고 또 팔릴 때마다 집을 더 늘리는 데 돈이 쓰였다. 결국 집들은 너무 커져서 집과 집 사이에 공간이 거의 없어지고 전에는 넓게 탁 트였던 마을 광장은 좁은 골목이 됐다. 바슐라르는 해결책을 떠올린 최초의 사람이었다. 마을 외곽에 넓은 땅을 사고 거기에 지금 집, 덧붙여 말하자면 경첩이 달려 여닫히는 문 3개, 2층, 박공 지붕, 베란다가 있었다. 이런 지금 집보다 훨씬 넓은 집을 새로 지었다. 이 즈음 마을 사람들은 농부 누구라는 호칭을 더 이상 쓰지 않고 누구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농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농부 헤이워스만 예외였다. 헤이워스는 늠일을 계속하며 식인종들에게 사지를 더 이상 팔지 않았다. 단순한 자기 집을 좋아했고 괜찮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 집을 그리 자주 이용하지도 않았다. 힘들게 일한 뒤 늪에서 잠자는 것을 여전히 즐겼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헤이워스를 어리석고 구식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만나러 가지 않았다. 한때 소박했던 스원프 머크는 마을 사람들이 더 넓고 넓은 땅을 사고 그 위에 더 크고 화려한 집을 지으며 빠르게 확장됐다. 그 돈을 대기 위해 사람들은 팔과 다리 2가지를 하나씩 다 팔기 시작했고 자르는 팔의 반대쪽 다리를 잘랐는데 그래야 균형 잡기가 더 쉽기 때문이었다. 목발에 의지해서 돌아다니는 법을 익혔다. 허기도 부도 절대 잃지 않는 듯한 식인종들은 아주 기뻐했다. 그리고 풀먼 씨는 나무집을 부수고 벽돌로 집을 지었다. 그것을 시발점으로 마을 사람들은 누가 더 장대한 벽돌집을 지을 수 있는지 경쟁을 벌였다. 베테라임 씨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다. 꿀 3개의 석회암으로 아름다운 집을 지었다.
치핑 위펫에서도 제일 돈 많은 상인들만 살고 있는 그런 집이었다. 베텔하임 씨는 팔과 두 다리 모두 팔아서 돈을 마련했다. 너무 심했어. 셀리 씨는 마을에 새로 생긴 화려한 식당에서 염소 엉덩이살 샌드위치를 앞에 놓고 투덜거렸다. 친구들도 동감했다. 워너 메이커 씨가 말했다. 계단을 올라갈 수도 없는데 3층 집이 다 무슨 소용이야? 바로 그때 베텔하임 씨가 식당으로 들어왔다. 옆 마을에 사는 덩치 큰 사람에게 안겨서 들어온 것이다. 나를 안고 계단을 오르내릴 사람을 고용했지. 계단이 문제야? 내가 가고 싶은데 어디라도 갈 수 있지. 다리는 필요 없어. 셀리 일행은 깜짝 놀랐다. 하지만 곧 그 사람들도 다리를 팔았고 마을 전체에서 벽돌집은 부서지고 석회암으로 만든 거대한 집들이 들어섰다. 그 즈음 식인종들은 미크 해안을 버리고 스왑프 머크 근처 숲에서 살았다. 마을 사람들의 팔다리가 미크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신선하고 맛있고 풍부한데 왜 굳이 교수형을 당한 범죄자와 사고로 잃은 팔다리로 보잘것없이 연명해야 하나. 식인종들이 사는 숲속의 집들은 소박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돈이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이다. 그래도 식인종들은 만족했고 저택에서 배고프게 살기보다 헛간에서 배불리 사는 것이 훨씬 행복했다. 마을 사람들과 식인종들은 서로 의지하게 됐고 각자의 식욕은 점점 더 커지기만 했다. 식인종들은 살이 쪘다. 알고 있던 팔과 다리 조리법들에 진력이 난 식인종들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귀는 어떤 맛일지 궁금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귀를 팔지 않을 터였다. 귀는 다시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슐라르 씨가 덩치 큰 하인의 팔에 안겨서 식인종들의 숲에 몰래 들른 순간 상황은 변했다. 바슐라르 씨는 귀에 돈을 얼마나 지불할 것인지 물어보았다. 바슐라르 씨는 귀가 없어도 듣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리화했다. 귀가 없으면 조금 못생겨 보이겠지만 그럼으로써 흰 대리석으로 멋진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집의 아름다움으로 얼굴이 충분히 보상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재정 문제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왜 바슐라르 씨가 팔과 다리를 계속 팔아 돈을 저축해서 대리석 집을 지을 자금을 마련하지 않았을까 하고 의문을 품을 것이다. 이유는 이렇다. 바슐라르 씨는 돈을 저축할 수 없었다. 석회암 집을 지을 땅을 사느라 은행에서 큰 돈을 대출받았고 이제 매달 그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팔 하나와 다리 하나를 내놓아야 했다. 그래서 귀를 팔아야만 했다. 식인종들은 바슐라르 씨에게 엄청난 금액을 제시했다. 바슐라르 씨는 귀를 싹둑 잘랐다. 기꺼이 귀를 없애고 석회암 집을 꿈의 대리석 집으로 바꿨다. 마을에서, 아니 아마도 오드퍼셔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었다. 스왑프 머크 사람들은 바슐라르 뒤에서 어쩜 자기 얼굴을 자기가 못생기게 만들 수 있는지, 절대 다시 자라지 않는 귀를 팔다니 얼마나 어리석은지 수군거렸지만 모두가 바슐라르의 집에 들러서 하인들의 품에 안긴 채 대리석 방들을 돌아다니고 대리석 계단을 오르내렸으며 그 집을 나설 때에는 모두가 크게 시샘했다. 그 즈음 마을에는 농부 헤이워스를 빼고 다리가 있는 사람은 없었고 팔이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었다. 한동안 한쪽 팔은 계속 지켰다. 뭘 가리키고 음식을 먹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하인이 스푼이나 잔을 입술까지 대어주는 것이 아주 쉬우며 방 저쪽의 물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대신 저걸 가져와 혹은 그걸 가져와 하고 말하는 게 그리 크게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팔은 불필요한 사치로 느껴지게 됐고 마을 사람들은 상체에 양팔이 없는 채 하인이 어깨에만 비단 자루에 실려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다. 귀도 곧 팔의 길을 걸었다.
마을 사람들은 바슐라르 씨를 못생겼다고 말한 적이 없는 척했다. 베텔하임 씨가 말했다. 바슐라르 얼굴이 그다지 흉하지도 않잖아. 앤더슨 씨가 제안했다. 귀마개 하면 돼. 그렇게 사람들은 귀를 잘라서 팔았고 대리석 집이 지어졌다. 마을은 아름다운 건축으로 명성을 얻었고 우연히 들르는 사람만 있던 시골 동네는 관광지가 됐다. 호텔이 생기고 식당도 67곳 더 생겼다. 염소 엉덩이살 샌드위치는 메뉴에도 없었다. 스왑프 머크 사람들은 염소 엉덩이살 샌드위치는 들어보지도 못한 척했다. 관광객들은 농부 헤이워스의 소박한 나무집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며 그 단순한 집과 주위의 궁전 같은 집들의 대조를 궁금하게 여겼다. 헤이워스는 사지가 멀쩡한 늪 갈대 농부로 단순한 삶을 사는 게 좋다고 설명하며 늪을 보여주었다. 늪에서 남은 곳은 헤이워스 것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늪은 흙으로 덮여 집터가 되었다. 나라 전체의 시선이 스왑프 머크와 아름다운 대리석 집들로 쏠렸다. 집주인들은 관심을 받으며 좋아했지만 모든 집들이 기본적으로 똑같았으므로 어떻게든 돋보이려고 길을 썼다. 모두가 각자 자기 집이 스왑프 머크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알려지기 원했지만 이미 팔다리는 엄청난 대출이자를 매달 갚는 데 쓰고 있었으며 귀는 벌써 팔고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식인종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셀리 씨가 물었다. 코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없을까요? 식인종들이 말했다. 그건 안 되지만 코를 파신다면 당장이라도 기꺼이 사겠습니다. 그렇지만 코를 베어버리면 괴물처럼 보일 거예요. 식인종들이 제안했다. 얼굴에 스카프를 두르면 되죠. 셀리 씨는 거절하고 자루 안에서 하인에게 집으로 가자고 명령했다. 그 다음 베텔하임 씨가 식인종들을 만나러 왔다. 베텔하임 씨가 나직이 말했다. 제 조카를 사실래요? 베텔하임의 하인이 8살짜리 아이를 앞으로 밀었다. 식인종들이 대답했다. 아니요, 절대. 그리고 겁에 질린 아이에게 사탕을 줘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며칠 뒤 셀리 씨가 다시 왔다. 셀리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좋아요. 코를 팔게요. 셀리 씨는 그 자리에 금으로 만든 가짜 코를 붙이고 코를 팔아 번 돈으로 대리석 집 꼭대기에 금으로 된 거대한 돔을 만들었다. 이제 그 일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 전체가 코를 팔고 금으로 돔과 첨탑과 탑을 만들었다. 그 다음 마을 사람들은 눈을 딱 하나씩만 팔아서 그 돈으로 집 주위에 연못 자리를 판 뒤 와인으로 채웠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국적이고 술 취한 물고기를 키웠다. 두 눈으로 거리를 가늠하며 보는 것은 주로 뭘 던지거나 잡을 때 필요한데 이제 양팔이 없으니 던지고 잡을 일도 없고 결국 눈 두 개는 사치일 뿐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그리고 집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데에는 한 눈으로도 충분했다. 식인종들은 교양 있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성자는 아니었다. 자기들은 숲속 오두막에서 살고 모닥불에 음식을 요리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저택과 궁전 같은 곳에서 하인의 시중을 받으며 살고 있었으니 식인종들은 마을 사람들의 집으로 들어갔다. 집에 방이 너무 많아서 마을 사람들은 한참 지난 뒤에야 알아챘으며 결국 알아챈 뒤에는 화를 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다. 언제 우리 집에서 살아도 된다고 했어? 인육을 먹는 추잡한 식인종들, 숲에 가서 살아. 식인종들이 대꾸했다. 너희 집에서 못 살게 하면 우리는 너희 팔다리를 안 사고 미크로 돌아가지. 그럼 대출금도 못 갚고 전부 다 잃게 될걸? 마을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집에 식인종들을 들이기 싫었지만 그렇다고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다. 사실 상황이 전보다 나빠질 것이었다.
집도 잃게 되고 몸은 성하지 않고 한쪽 눈은 안 보이는데 거기에 농사 지을 늪도 없는 상태일 것이다. 늪을 다 메웠으니까. 그런 상황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마지못해 마을 사람들은 식인종들을 집에 그냥 두었다. 식인종들은 마을에 있는 집 전체로 퍼졌다. 농부 헤이워스의 집만 예외였다. 그 엉성한 판잣집에서 살려 하는 식인종은 없었다. 식인종들은 거실과 제일 넓은 침실을 차지하고 마을 사람들을 손님 방으로 내몰았다. 어떤 집들은 손님 방에 욕실도 붙어 있지 않았다. 바슐라르 씨는 닭장에서 살게 됐다. 앤더슨 씨는 지하 창고로 내쫓겼다. 지하 창고치고는 아주 좋았지만 그래도 창고는 창고였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협약에 끝없이 불평했다. 어쨌든 혀는 있었으니까. 셀리 씨는 자기 집에 있는 식인종들에게 말했다. 요리할 때 나는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아. 풀먼 씨의 집에서는 식인종들이 서재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을 때 풀먼 씨가 소리쳐서 식인종들은 깜짝 놀랐다. 관광객들이 당신들이 누군지 계속 물어봐서 아주 난처해. 베텔하임 씨가 협박했다. 집에서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이들을 납치해서 키슈를 만들었다고. 세련된 스페인 출신의 식인종 헥토르가 대꾸했다. 키슈는 만드는 게 아니라 굽는 거야. 베텔하임 씨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다. 상관없어. 몇 주 뒤 헥토르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생각하고 베텔하임 씨에게 말했다. 혀를 자기한테 팔면 가진 돈을 남김없이 다 베텔하임 씨에게 주겠다는 말이었다. 베텔하임 씨는 즉각 거절하지 않았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했다. 혀가 없으면 헥토르에게 불평하거나 협박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헥토르가 약속한 돈이 있으면 자기 땅에 집을 또 하나 지어서 헥토르와 떨어져서 살 수 있고 그러면 불평할 것도 없어진다. 게다가 이 마을에서 금으로 만든 돔 지붕의 대리석 집을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를 갖고 있을 사람이 또 있을까? 베텔하임 씨가 오랜 친구인 농부 헤이워스에게 조언을 구했다면 헤이워스는 식인종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했을 것이다. 헤이워스는 이렇게 제안했을 것이다. 헥토르의 음식 냄새가 괴로우면 우리 집으로 와서 나랑 살아. 우리 집도 공간은 충분해. 그러나 베텔하임 씨는 마을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농부 헤이워스와 절교했고 그래서 헤이워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설사 베텔하임 씨가 농부 헤이워스에게 조언을 구했더라도 베텔하임은 자존심이 너무 세서 헤이워스의 비참한 좁은 집에 사느니 혀 없이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베텔하임은 헥토르에게 가서 말했다. 좋아. 헥토르는 늘 옆에 차고 있던 칼을 꺼냈다. 준비됐어? 준비됐어. 베텔하임은 혀를 내밀었다. 헥토르는 혀를 자르고 베텔하임의 입에 솜을 채워서 지혈했다. 그리고 베텔하임에게 약속한 돈을 꺼내서 베텔하임의 하인들에게 주고 집에서 내보냈다. 팔다리가 없고 혀가 없고 몹시 화가 난 베텔하임은 꾀꾀거리며 바닥에서 꿈틀거렸다. 헥토르는 베텔하임을 잡아서 밖으로 끌어간 뒤 뒤뜰 그늘진 곳에 있는 말뚝에 묶었다. 헥토르는 하루 2번 베텔하임에게 물과 먹을 것을 주었다. 과일을 맺는 덩굴처럼 베텔하임은 헥토르가 먹을 팔다리를 키웠다. 헥토르는 조금 죄스러웠지만 심하게 죄스럽지는 않았다. 나중에 헥토르는 예쁜 식인종 여자와 결혼해서 함께 식인종 가족을 꾸렸고 식구 모두의 식사 재료는 뒤뜰에 있는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것이 마을 사람 모두의 운명이었다. 농부 헤이워스만 제외하고 모두. 헤이워스는 팔다리를 다 갖추고 작은 집에서 살며 늘 그랬듯 늪에서 농사를 지었다. 헤이워스는 새로운 이웃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으며 그 이웃들도
헤이워스를 신경 쓰지 않았다. 헤이워스는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이웃들도 그랬다.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